네, 지난 1월 27일이죠. 미국 주식시장에 소위 딥시크 충격이 덮쳤습니다. 우선은 영향을 제일 크게 받았다고 할 만한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엔비디아 이날 하루에만 17%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표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장기 상승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1선을 깨면서 마감했죠. 이 단 하루에 엔비디아가 삭제된 금액이 5,890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8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갓 넘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2개가 넘는 정도의 가치가 단 하룻밤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두 중국산 AI인 딥시크의 영향이었습니다. 딥시크 AI 모델이 엔비디아 최신 칩보다 성능이 낮고 또 저렴한 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 AI 모델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냈단 말이죠. 심지어는 학습 과정에서는 화웨이, 그러니까 자국산 칩을 사용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딥시크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확연했습니다. 첫째, AI 개발은 생각보다 돈이 덜 들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AI 개발에 엔비디아의 칩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딥시크 모델이 공개된 지도 별로 되지 않았고 공개된 이후에도 아직 논쟁은 뜨겁습니다. 가령 딥시크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거짓말이다라거나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이다라거나 구글이나 기존 빅테크들의 AI 모델이 훨씬 뛰어나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해설들보다 시장의 반응이야말로 바로 가장 정확한 해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사고 또 팔아서 정해지는 그 시장 가격이야말로 이 딥시크 충격을 해설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겁니다. 딥시크의 기술이 어떻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기존 챗 GPT나 다른 미국 빅테크들에 대해 성능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딥시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 물론 문과생이기도 하고 경영대학 나왔고 제가 AI 개발에 대해 잘 알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딥시크에 들어간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다고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죠. 그것보다는 주식시장과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애널리스트들 글 많이 읽어봤습니다. 레포트도 보고 뉴스 기사도 많이 읽었죠. 그런데 대개는 기술적인 우위, 또 여기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에너지 산업의 영향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물론 좋죠. 물론 의미가 있겠고요. 사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저는 적어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걸 알 수 있었다면 이번 딥시크의 등장도 예측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못했으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산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으로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나심 탈렙의 인터뷰인데요. 나심 탈렙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실까요? 나심 탈렙은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월가의 현자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심 탈렙의 책들은 물론 추천할 만한데요. 특히 행운에 속지 마라와 블랙스완, 이 두 권은 쉽기도 하고 추천할 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나심 탈렙이 1월 28일, 그러니까 소위 딥시크 쇼크가 미국 주식시장을 덮치고 바로 나서죠. 이때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인터뷰 참 재밌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마켓 셋오프, 그러니까 시장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나심 탈렙의 대답은 17% 떨어졌지만 그거 많이 떨어진 거 아니다. 오른 걸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한 해에만 거의 3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2022년 말부터 계산하면 거의 10배가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17% 떨어진 거 가지고 폭락이니 뭐니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 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AI가 생산성 혁신과 미래 기술이 맞다고 해도 그게 꼭 엔비디아의 성공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바로 최초의 랩탑을 개발한 어떤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오스본 컴퓨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죠. 저도 몰랐는데 이 회사는 1981년에 최초의 랩탑을 출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1981년에. 이름은 오스본 1, 오스본 1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무게는 10.7kg
이었어요. 꽤 무겁지만 지금이라면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이지만 그래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로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무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 들어가는 제품이었고 말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이 랩탑의 아주 초기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광고 같은 것도 보시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출시 첫 해에만 이 컴퓨터는 1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쌌는데 말이죠. 그리고 투자자들 열광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겠죠. 여러분 1981년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젠가는 모든 개인들이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게 될 미래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도 말이죠. 바로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컴퓨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컴퓨터인가요? 이 컴퓨터가 오스본 컴퓨터의 랩탑인가요? 그렇지 않죠. 애플이거나 레노버거나 아니면 뭐 삼성 갤럭시 북이라거나 아니면 LG 그램이거나 하단 말입니다. 혁신이 일어나고 그 방향이 맞다고 해서 최초의 혁신을 일으킨 회사가 먼 미래까지 이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최초라고 해서 최후까지 생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스본 컴퓨터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오스본 컴퓨터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됐냐면 1983년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랩탑을 출시한 지 2년 뒤에 파산했습니다. 네, 뭐 이유는 됐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경쟁이 심한 테크 분야에서는 언제 경쟁자가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대체제가 나타날지 모르고 또 어떤 최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심 탈렙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스본 컴퓨터 코퍼레이션 이야기를 꺼낸 거겠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흔하다 못해 넘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나는 기업을 말씀드려보자면 제록스가 있겠네요. 복사기를 만든 제록스의 이야기입니다. 제록스가 그리던 미래처럼 모든 사무실에 이제는 복사기가 들어왔지만 이게 다 제록스 제품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제록스는 모방당하고 개선당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지금 우리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이 복사기들은 제록스의 복사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시스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심 탈렙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에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 AI들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덜 필요할 수도 있다. 혹은 대체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딥시크가 챗GPT를 이길 것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라는 겁니다. 자, 최초에는 엔비디아와 미국 빅테크의 LLM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완벽한 그러니까 결점이 없어 보이던 이 완벽한 스토리에 딥시크의 등장이 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제록스의 복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또 오스본 컴퓨터 코퍼레이션의 랩탑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닷컴 버블 때의 시스코 통신 장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AI가 미래가 될 것이고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고비용을 주고 쓰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아주 확고했죠. 결점이 없는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딥시크라는 모델이 어디선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AI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칩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굳이 엔비디아여야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암시한 게 더 있습니다. 딥시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마치 듣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이어서 이 알리바바도 중국 기업인데요. 뭐 미국의 빅테크가 뛰어나다 혹은 중국의 뭐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떠나서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미국 기술 예외주의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라는 건 전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딥시크가 할 수 있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강반등했는데요. 아주 오랜만이었죠. 그 이후로는 아마도 이런 논리 그러니까 딥시크도 했는데 엔비디아 칩 싼 걸로도 했는데 중국도 했는데 네카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는 개별 주식의 시총 집중도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나심 탈렙이 강조하는 건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적정하다 혹은 적정하지 않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 달러에 달한 굉장히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이 있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급속도로 오른 것은 엔비디아의 대체 불가능성,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자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해요. 이 과정은 표현을 빌어서 플로리스, 그러니까 흠이 없었죠. 검증 과정도 없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 미래에서는 모두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써야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트릴리언에 달하기까지의 속도가 그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흠이 가게 됐을 때 딥시크든 아니면 알리바바의 어떤 모델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엔비디아의 대체 칩이든 간에 마치 작용 반작용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그것만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짧게는 2021년에서 2022년 그때 아주 광기로 치달았던 전기차 체인, 배터리 주식들 이야기도 있겠네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 아이디어가 유효할까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는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미국 빅테크 AI, 예를 들면 챗GPT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딥시크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대체할 수 있다거나 혹은 더 우월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던져준 거에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먼 미래가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도 분명히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위협당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록스의 시가총액이 광기를 향해 치달아갈 때 제록스의 복사기를 복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참 웃긴 이야기죠. 고작 복사기인데. 그 주인공은 그러면 누가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이번 딥시크 전에 누군가가 딥시크를 예측했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은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 되니까 팹리스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또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제3국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뷰는 아마도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도 어느 정도는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이죠. 2023년 5월 버크셔 연례 회의에서 버핏은 테슬라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버핏은 찰리와 나는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왔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쟁업체가 있는 산업이며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산업에는 우승자가 위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구적인 위너,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나 첨예하고 누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산업에 투자하는 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일 겁니다. 물론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반복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투자이겠고 그리고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짧게 네, 짧은지 안 짧은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시간을 지금 보니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벌써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경쟁이 아주 강한 테크 섹터 주식들에 대해서 버핏이 했던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쿠키 아닌 쿠키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쿠키가 이 본편이랑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겠죠? 대개는 그럴 것 같아요. 대개는 그럴 것 같은데 엔비디아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이번에 그 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바로 2월 1일 어제. 그러니까 지금이 2월 2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체로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미중 관계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중국에게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한테는 왜 10%일까? 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일까?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죠. 그리고 에너지 공급국이기도 하고요. 왜 캐나다에게는 25%, 멕시코에는 25%를 부과를 하면서 거의 적국에 가깝게 대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10%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어요. 관세를 부과하는 타이밍에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세 나라를 다 20%, 25% 부과를 하든가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반응도 좀 예상을 좀 뒤엎었는데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25%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좀 공격적인 액션을 내놨습니다. 캐나다도 똑같은 보복 관세를 제시를 했고 멕시코에서도 뭐 이런저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이 인접국들이. 근데 중국은 뭐라고 했냐? 중국은 이 관세 10% 부과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TO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미국의 순무역 적자국 중에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비중은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미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랑 경쟁하지는 않아요.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겠죠. 물론 이 멕시코로 중국이 많은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해서 우회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멕시코의 수출이 순순히 멕시코의 수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의 경쟁국, 수출국으로서의 경쟁국이라고 할 때 이 두 나라의 25%를 부과하고 중국에게는 10%를 말한 건 중국에게 더 호의적인 페이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은 과연 미국한테 뭘 약속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했겠죠. 취임 전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그냥 쳐맞은 것과는 달리 중국은 트럼프 취임 전에 전화도 한 통 했고 아니 근데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뭐 트럼프 당신의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약간 사태가 의외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어요. 당장 60%씩 뭐 때릴 것 같고 보편관세를 뭐 10%, 15% 때릴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를 취임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죠. 뭐 사태는 점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사람들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그 생각으로 할 때와 실제로 보면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관세 무역 전쟁,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을 상기해 보면 이때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미국의 CPI는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은 건지 아니면 경제를 죽인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제가 쿨다운 되게 돼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가정을 저는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없었던 일이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 오케이. 자,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어서 또 이민자를 추방하면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경제학적인 그냥 일반론적 해석인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CPI가 하향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 소위 인플레이션이 컨트롤로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관측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뭘 아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걔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 1번 2번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관측이 먼저다 라는 게 2번인데 과거에는 CPI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즉 그러면서 금리도 당연히 높여야 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경제가 쿨다운 되니까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면 당연히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고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좀 더 해봅시다. 자, 미국의 CPI가 낮아지고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자, 달러가 약해진다면 그러면은 이 베팅할 수 있는 건 원자재, 신흥국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에너지와 신흥국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노출이 너무 낮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관측들을 얽어서 봤을 때 이쪽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듭니다. 가령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엔비디아에 공급하던 회사가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뭐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훔쳤겠죠. 어떻게든 그 제한을 다 뚫고 바로 그런 통로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엔비디아가 몰랐을까요? 좋아요. 모른다고 칩시다. 몰랐지만 돈이 중국에서 온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반도체 섹터에 가해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이죠. 바로 그런 점을 언급하면서 TSMC를 버핏도 팔았던 걸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날아갔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이 TSMC 회장도 반도체의 글로벌화가 끝나간다라는 말을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학 교과서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미국의 CPI를 쿨다운 시키고 미국의 경제를 약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미국 달러를 약하게 하면서 신흥국과 이 커머디티 쪽에 투자 기회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쿠키가 약간 재미가 없네. 쿠키가 더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할 거야. 죄송합니다. 쿠키를 사실 생각을 안 했어. 무슨 걸 이야기를 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봅시다. 예, 안녕.